조수진의 정치 본색, 오늘도 놓치지 말고 꼭 알아야 할 뉴스들 준비했습니다. 스픽스가 콕 찍어주는 뉴스, 스콕스 시작합니다. 자,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민아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신문 일면은 뭐 어떤 소식 있나요? 오늘은 흥미로운 소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대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일면을 기준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한 줄로 일면을 요약하면 반도체 전쟁이 뒤덮었다. 반도체 전쟁이 뒤덮었다. 네. 조선동아 한국중앙일보가 관련 소식을 다루고 있는데요. 조선일보는 일본과 대만 반도체 동맹, 그리고 동아중앙한국일보는 미국의 반도체 패권 선언에 주목했습니다. 이 외에도 신문들이 일면에서 주로 다루는 소식은 민주당 공천 파동과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로 의료 공백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올렸다. 이런 소식들을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예. 김민아 평론가님 주무시는 거 아니죠? 오늘 눈이 좀 풀렸는데. 눈을 뜨고 잔다. 네, 전 눈 감고 잡니다. 예. 오늘 굉장히 분위기가 잔잔하셔가지고. 잔잔. 네. 저는 보통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 말투 저 배우고 싶어요. 어떤 말투요? 아니, 약간 좀 심드렁하게 잔잔.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템포 죽이고 난 다음에 약간 뭔가 웃겨야 될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이걸 배울 일일까요, 이걸? 네. 위원장님한테 지금 혼난 것 같은 기분이 또 제가 잘 하겠습니다. 예. 나를 왜 가르침을 주시고. 방금 전에 우리 얘기할 때 일면 나갔나요? 아직 안 나갔습니다. 아직 일면 안 한번 나갔어요? 살펴보죠. 일면 한번 예. 쭉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반도체 전쟁이 뒤덮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미일 반도체 속도전, 잃어버린 30년 지웠다. 잃어버린 30년은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을 지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속도전을 내기 시작하면서 일본이 지금 주가 니케이 지수나 이런 것들이 거의 사상 최고치를 찍은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일면에 담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신문으로 가볼까요? 자, 동아일보 역시 마찬가지죠. 인텔의 1.8나노 연말 양산을 선언했다. 그리고 이 선언하면서 삼성과 TSMC에 선전포고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우리가 삼성도 앞서가겠다. TSMC도 앞서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 좀 위기감이 될 수 있는 소식이죠. 예. 자, 그 다음에요. 중앙일보. TJ 동맹 이어 팀 아메리카. 팀 아메리카는 미국 반도체 퍼스트,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너 몰리는 한국 파운드리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들을 담은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준비된 신문이 있나요? 예, 한국일보. 지금 일면 머릿 기사는 의사 문제니까요. 그 바로 밑에 삼성전자 제치겠다. 이게 제목에 그냥 딱 나오잖아요. 예. 인텔 발 파운드리 전쟁 이렇게 기사를 뽑았습니다. 아니 우선 저 궁금한 게요. 오늘자로 이렇게 반도체 소식이 일면을 다 뒤덮은 거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텔이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기자들 모아놓고 발표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풀어간 거고요. 예. 일본은 내일 구마모토현 한 작은 마을 기쿠요마시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요. 거기에 일본 내 첫 TSMC 공장이 준공식을 여기서 갖게 됩니다. 그 소식이 일본 외신을 통해서 알려졌을 거예요. 근데 이 소식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도 담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일본이 일종의 이제 그 반도체 면에서 1980년대 전 세계 1등이었었잖아요. 모든 전자산업이 마찬가지였지만 그 이후에 잃어버린 30년 얘기하는 것처럼 점점점 쇠퇴기를 걸어왔잖아요. 결국 일본이 한국하고 대만한테 반도체 1등 다 내주고 전자산업도 쇠퇴기로 들어간 상황이었는데 다시 공장을 설립하는 걸 계기로 해서 일본이 반도체 부활을 꿈꾸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공장이 그래서 반도체 부활을 상징하는 공장이다. 일본 언론들이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는 거에 힘입어서 일본 증시가 또 그 반도체 산업 호황 기대감에 최고치를 지금 기록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사를 쭉 보면은 제가 지금 이제 상대적으로 이 소식에 더 많은 좀 힘을 실은 게 조선중화동항인데 보수언론들이 이 케이스들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 조선중화동항도 결이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동아랑 중앙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하면 우리는 삼성전자잖아요. 근데 그 소위 말하는 반도체도 이제
파운드리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칩을 설계하는 게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파운드리는 이제 많이 찍어내는 게 파운드리고 이런 큰 두 개가 있다고 하면 파운드리라는 부문에서 TSMC가 전 세계 1등인 것이고 삼성전자가 그래도 2등 아니야? 이런 게 있는데 지금 TSMC가 1등인데 그 1등인 TSMC를 일본이 구마모토현에다가 공장을 유치하면서 원래 이제 삼성전자가 좀 유치할 수 있는 고객이 될 수도 있는 일본의 그런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TSMC하고 더 가까워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면서 삼성전자는 고객을 잃게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거는 그러면 TSMC와 삼성전자의 격차는 더 늘어나겠네. 그걸 좀 우려하는 시선들이 일단은 보수론에 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인텔 얘기했는데 인텔은 뭐냐면 인텔이 뭘 하겠다라는 거냐면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원래 인텔은 이제 그런 거 안 했거든요. 인텔은 설계를 하는 이제 집단인데 그런 회사인데 파운드리를 하겠다고 지금 공개를 하고 그걸 인텔이라는 회사 차원에서 지금 우리는 파운드리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그냥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 자리에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미국이 다 주고 가야 된다. 설계서부터 시작해서 생산, 패키징까지 다 해야 된다고 하는 정부 관계자 지나 러몬도 사무장관이라고 하는 이 사람까지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막 하는 거대 행사를 열었어요. 여기에 샘 알트먼, 이 오픈 AI 뭡니까 직함이 뭐 이 대장이죠 어쨌든. 네, 거긴 직함이 복잡하니까 제가 두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오픈 AI 두목이 와가지고 저희가 7조 정도 펀딩해가지고 이 AI 개발을 위해서 칩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반도체가 완전히 미국의 어떤 기업들로 수직 계열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날 인텔이 공개한 자기들의 어떤 그 투자를 받는 계획에 더불어서 생산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컴퓨터 조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 CPU나 이런 거 보면은 몇 나노로 생산했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똑같은 어떤 그 클럭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5나노냐 뭐 3나노냐 이런 거 따지거든요. 근데 지금 인텔이 올해 말부터 1.8나노미터급 주문형 반도체를 양산하겠다라고 발표한 상황인데 이 스케줄이 지금 삼성전자나 TSMC가 예정하고 있는 스케줄보다 빨라요. 이게. 그리고 이 스케줄만 발표하면 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이 스케줄에 대해서 그럼 그거 저희가 주문하겠습니다. 라고 나오는 고객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에 똑같은 미국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합니다. 라고 지금 또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업계에서 보기에는 인텔이 갑자기 파운드리를 한다고 이 사업에 좀 뛰어들었을 때 반도체 산업에서는 수율이 중요한데 수율이라는 건 뭐냐면 칩을 막 찍어냈을 때 그래도 불량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최소화돼야 이게 좀 많이 남을 거 아닙니까? 이윤이.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는 불량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일단 MS가 사준다고 하니까 왜냐하면 불량률이 많이 나면은 고객사들이 불안해서 그걸 거래를 안 할 텐데 MS가 사준다라고 하면 인텔이 굉장히 백이 좋아졌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삼성전자하고 인텔의 격차 뒤에 있을 텐데 인텔이 아무래도 줄어들겠네. 그러면 1등하고의 격차는 커지고 삼성전자 뒤에 쫓아오는 인텔하고의 격차는 줄어들겠으니 삼성이 위기겠네. 이게 사실은 중앙일보하고 동아일보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중앙일보하고 동아일보 사설까지 보면 그런 얘기를 막 하면서 이게 뭔가 우리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하고 더 많은 뭔가 배려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결이 좀 다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 말이 너무 길어가지고 지금 김성환 평론가 위원장님이 너는 이렇게 말이 기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 재밌게 듣고 있어요. 왜냐면은 저는 사실 가시방석에 앉은 거 같고. 아니에요. 제가 힘 실어 드릴게요. 파운드리라는 것 자체가 오늘 기사가 저는 좀 어려웠거든요. 컴퓨터도 잘 모르고 저는 전원 켜고 워드 치는 것밖에 몰라요. 평생 변호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파운드리라는 것 자체가 반도체를 위탁받아서 생산하는 업체를 말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인텔이 이제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사주는 업체까지 생겼고 그래서 삼성이 위기다. 결국 그런 줄거리라는 거네요. 조선일보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마치 우리가 삼성전자의 삼성전자 밀어주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조선일보 약간 다른 게 기사를 보면은 중앙일보랑 동아일보는 큰일 났어 뭐 이런 느낌이 딱 나는데 조선일보는 약간 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기사 자체는 일본에 이런 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사 잘 보시면은 구마모토현의 TSMC 이 공장 짓는 거 보면은 양배추 밭에다가 지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제 그린벨트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막 흥분해가지고 얘기했는데 이게 그런 얘기인가 싶기도 하고 그린벨트에다가 반도체 기업 유치하자는 얘기인가 싶기도 하고 애매한 얘기인데 아무튼 일본도 열심히 하고 있고 미국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조선일보는 기사는 갖고 가는데
이 의도가 뭐냐가 사설에 드러납니다. 사설 제목이 예. 미일 24시간 365일 공사 반도체 재건 우리는 할 수 있나예요. 24시간 365일 공사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일본 정부가 이 구마모토현에 이 TSMC 공장을 지면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24시간을 365일 공사를 했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러면서 이 사설에서 세계에서 가장 경직적인 주 52시간제에 묶여 있는 데다가 자칫 사망 사고라도 나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경영진이 감옥에 가는 나라가 됐다. SK 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2019년 2월 털을 잡았지만 아직도 제대로 삽을 뜨지 못했다. 지역 민원, 용수 공급 인허가 등에 발목 잡혀 5차례 이상 착공이 연기됐다. 이런 나라의 미래가 무엇일지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데 그런데도 거의 모든 개혁이 저항에 묶이고 있다. 브라보, 브라보. 아니, 아주 훌륭해. 예술의 반도체에서 예술의 거의- 경지라고 봅니다. 아니 이거. 반도체에서 거의 뭐- 중대재해처벌법까지 가요? 아, 그러니까요. 이건 예술의 브라보. 경지다. 이게 무슨 소리죠? 훌륭해, 훌륭해. 조선일보는 역시 야. 정말 대단하고 다 훌륭하신 계획이 분이에요. 있네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 삼성전자 따위가 지금 문제가 아니다. 그럼 주 52시간 이제 풀어주고 건설 현장에서는 그냥 막 밤샘 노동 계속 해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도 반도체 공장 다 지을 수 있네. 24시간 채찍질을 해서 노예를 만들어 가지고 노동자를 우리도 그게 양배추밭이 될지 감자밭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린벨트를 다 풀고 아무튼 거기다가 반도체 공장을 짓고 그렇게 해야 된다 지금. 아 그러면 그냥 우리도 그냥 삼성전자에다가 다 그냥 예산 줍시다. 그린벨트에다가 반도체 그냥 공장 그냥 지을 수 있게 다 해줍시다 그냥. 땅도 주고. 네. 거기는 그리고 중대 사고 나도 이제 처벌 안 한다 이렇게 해가 유예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돈이 없어서 반도체 공장을 안 짓나? 땅이 없어서 안 짓나?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어제 그린벨트도 얘기했잖아. 그린벨트 안 풀어줘가지고 지역 경제가 안 살아나는 거야? 지금 풀어줘도 지금 못 짓는 공장들이 수두룩이고 풀어줘서 산단 만들어줘도 지금 공장이 안 들어설 판에 경제가 활성화돼야 자연스럽게 투자 의욕이 생기는 거지. 근데 이거 자체가 너무 올드한 시간인데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일을 해야 반도체 산업이 발전한다는 생각 자체가 저는 놀라워요. 이게 무슨 시간대별로 찍어내는 아니, 무슨 진짜 벨트 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반도체는 세계 최첨단을 알리는 거잖아요. 인공지능에도 반드시 들어가는 건데 근데 그걸 짓는 공장에 있는 사람들은 24시간 노동해야 돼. 계속 삽질하고 이게 머리가 말이 되냐고 이게. 멍해서 안 되지 그리고 않나. 또 이 김성환 평론가 위원장님 지적해 주셔야 될 게 예. 사실 이게 분명히 이 정권 초에 막 미일 이런 어떤 그 미일이 정말 사이좋게 지내면은 상호 호혜적으로 모든 게 풀릴 것처럼 했는데 미국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완전히 자기들이 다 반도체를 다 갖고 가서 해먹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올 법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반도체 소식을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도 예. 바로 이제 거기에 있는데요. 지금 주식 투자자들이 속이 막 썩어 들어가. 우리 주가만 안 오르고 있잖아요. 미국하고 일본은 지금 사상 최고치야 주가가 계속 우위로 올라가고 있어. 뭐 물론 이제 미국에 주식 투자 하신 분들이야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일본 국내 투자자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삼성전자 주가는 한 73,000원에서 조금 올라가는 거 하다가 다시 또 꼬꾸라지고 제자리야 계속. 그러니까 9만 원대 산 사람들은 지금 속이 타들어가서 아주 죽을 지경이에요. 왜 이러냐고. 아니 한국하고 미국 동맹이라고 미국 반도체 공급망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미국에 가가지고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가가지고 LG도 그렇고 미국에 현지에 가서 투자했냐고. 근데 그 투자할 거 그러면 우리나라도 투자하면 됐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투자하면 되잖아. 왜 미국에 가서 투자하냐고. 거기다가 공장 지어주고 그다음에 거기 가서 이제 예를 들면 공장을 지어주면 지금 미국에서 소위 말하는 칩스법이라고 반도체 기업이 보조금 주는 거 그다음에 보조금을 주는 거에 더해가지고 중국의 예를 들면 이 생산 기지를 갖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뭔가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러면서 규제의 폭은 어느 정도로 될 거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밀고 당기고 하고 있잖아요. 예. 칩스법에 의해서 보조금 주는 대상이 지금 그럼 어디냐 지금 인텔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이 맥락에서는 우리는 뭐 남는 게 지금 없는 거예요. 거기다 공장 지어주고 일자리 만들어줬는데 그러게요. 바이든은 지금 재선이 되는 건지 아닌지도 지금 모르겠고 예, 트럼프 대통령께서 시대가 되면은 그렇게 외교를 하셨는데 그렇죠. 노래까지 불렀잖아요. 영어로. 그렇죠. 바이든한테 다 걸기하고 미국에 다 걸기하고 다 주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트럼프 되게 생기고 도대체 가져온 게 뭡니까? 그러니까 열받게 지금 네. 그러니까 도하이브도 사설에서 썼어요. 기사에도 TSMC 쫓기 바쁜 삼성, 인텔 추격까지 뿌리쳐야. 이 기사 제목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기사 제목에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설로도 6년 안에 삼성 잡는다. 원조 반도체 제국 인텔의 선전포고.
그러면서 우리도 바짝 긴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설 마지막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인텔은 미 정부로부터 13조 원대 보조금을 받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삼성전자는 현재 미국 투자에 대한 보조금 규모 등이 불투명한 상태다. 국내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도 경쟁국 대비 높은 법인세율, 최저한세 등으로 효과가 미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가지고 투자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얼마 보조금 줄지도 아직 결정이 안 됐어. 그럼 우리 정부는 뭐 하는 거야 대체? 미국 가가지고 돈만 갖다가 쓸어버주고 그렇다고 뭐 안보가 튼튼해져가지고 뭐 한반도가 정세가 안정이 되기를 했어? 오히려 더 불안해졌어. 경제적으로 도대체 우리는 무슨 이득을 얻고 있는 거냐는 거예요. 미국하고 일본 그리고 대만 사이에 껴가지고 우리가 취한 실리가 뭐가 있냐고. 주가도 안 오르고 말이야. 뭐 많이 사셨어요? 아니 근데? 하나도 안 샀어. 삼성전자 아까 한 주도 삼성전자 없어. 얘기하실 때 진심이셨어요. 아니 한 전 주도 없는데 느꼈습니다. 그 많은 주식 투자자들 진짜 결백해요. 이것도 의심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다. 저도 하나도 없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저는 주식에 안 맞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가지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하고 있는데 진짜 다 분노하고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와, 아니, 정말. 대통령께서 뭘 하시고 계시나 이런 생각들 많이 할 것 같은데. 네. 주가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주가 자체를 부양시켜 주세요가 아니라 경제를 좀 살려주세요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지금 맞습니다. 말씀하신 예, 게. 근데 예. 경제를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려고 그러니까. 그러고 맞아. 세금 얘기하고 자꾸 이상한 말씀하고 그다음에 공매도 뭐 얘기하고 금융투자 소득세를 뭐 어쩌고 네. 저쩌고 해주니 뭐 감세 얘기만 아유 그런 거 열나라고 하죠. 할 네. 뻔했어 열나라고. 예. 네, 아마 그런 거 하지 말고 경제를 살려주십사 이제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의 관심은 말씀하십시오. 아니요. 대통령의 관심은 아마 지금 공천에 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기가 권력을 잡는다면 관심 갖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경제가 어떻게 됐든 무슨 돌아다니면서 내가 볼 땐 요즘에 민생 토론회 때마다 막 뭐 해주겠습니다, 뭐 퍼주기 해주겠습니다 하죠. 계속 얘기하는데 아니 총선 끝나고 나면은 내가 볼 때는 싹 얼굴 바꿔가지고 일당 사면 언제 그랬어? 마음 바꿀 거야 아마. 내가 볼 땐 저거 감당 못해. 오죽하면 보수신문에서도 이거 뒷감당 가능하겠냐 이렇게 사설을 쓰잖아요. 이거 다 어떻게 감세하겠다고 얘기한 거, 규제 풀어주겠다고 얘기했던 거 어떻게 뒷감당할 거야.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라고. 실력도 없으면서 저기 가가지고 의대부터 가겠다 하지 말고, 아니 의사 정원 증원 풀게 증원 뭐 2,000명이니 어쩌니 이런 소리 하는데 뭐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것도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갑자기 그 얘기까지 가버렸는데. 근데 예. 그것만 마지막으로 예. 일본 증시가 버블이 정점이던 1989년 최고 찍고 그 다음에 쫙 내려왔어요. 근데 종전 최고치 38,915엔을 돌파했어요. 사상 최고치 기록했고요. 야. 일본 주식 투자는 많이 못 하시니까 이건 또 약간 남의 일처럼 느껴질 수 있겠는데 뭐 AI, 뭐 엔비디아 어제 주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20%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네. 엔비디아가 엄청났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39,000선 돌파 마감했고요. 스탠더드 앤 푸어스 S&P 500 지수는 작년 1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우리는 아마 2,400선에서 못 벗어나고 있죠. 코스피도.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 주식 투자 이런 게 생각나야 되는데 예. 난 그래픽 카드 엔비디아 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네. 뭐 하려고? 게임 하려고? 네. 내 그래픽 카드 엔비디아. 자, 여기서 이제 대통령의 관심사로 넘어가 볼게요. 이 국민의힘의 김연아 의원이 공천 보류가 됐어요. 그러게요. 네. 줬다 뺏었는데 하루 만에. 예. 하루 만에 줬다 뺏었는데 거기에 굉장히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서 저희가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이 기존에 잘 사람들이 방송에서 잘 얘기 안 하는 부분이라서 뭐 어떤 힘의 그 역학관계가 안에서 있었는지 아주 흥미로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김민하 평론가께서 아마 전해주실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제가 그러면 저봐 저렇게 받는다니까 뭘 하면 부족하나마. 네. 아니, 감히 또 우리 평론가 위원장님이 또 하시는 말씀에 시키니까 또 해야죠. 네. 이거 동아일보라는 신문을 보는데 이 공천 상황에 대해서 이제 쭉 이제 보도를 한 이제 내용입니다. 근데 요 기사를 잘 보니까 왜 그러면 김연아 전 의원에 대해서 지금 이제 원래는 단수 공천을 줬는데 맞아요. 경기 고양정에 대해서 예. 공관위에서 공관위의 최고위가 비대위가 재검토를 요청하고 제동을 건 그 배경이 뭐냐에 대해서 좀 기사가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걸 좀 봤는데 일단 뭐 공식적으로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경선이 아닌 단수 추천의 경우에는 우리 스스로 좀 분명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논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김연아 전 의원이 지난해 1월 달에 이 당협위원장 지내면서 자신이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행사는 공식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초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운영예비 명목으로 돈 봉투를 받는 등의 4천만 원을 모금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동영상까지 다 공개됐잖아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당 윤리위가 지난해 8월 달에 이 당원권 3개월 정지 징계까지 내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면 그럼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보면 왜 단수공천을 받았느냐가 사실은 좀 의문인 상황이잖아요. 경쟁자도 그렇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걸 왜 받았냐라는 어떻게 받게 됐냐라는 사정이 저 동아일보 기사에 이제 나온 건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날 공관위 브리핑에서 김연아 전 의원이죠. 김 전 의원이 검찰 조사 받은 거에 대해서 소명했느냐라는 질문이 나오니까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아닌 이철규 의원이 나서더라. 그래서 이철규 의원이 혐의는 있었지만 입증된 게 없다. 1년 반 전부터 당내에 민원이 제보돼서 여러 차례 조사했고 문제가 될 만한 건 발견되지 않았기에 승리할 수 있는 후보자로 판단해서 포함을 시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동아일보가 해설을 하기를 김 전 의원에 대한 당 징계가 이뤄진 시기에 당 사무총장을 맡았던 이철규 의원이 사실상 김연아 전 의원에 대해서 문제없음을 보증하고 나선 것이다.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또 이철규 의원을 통화를 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해설하길 당내에서는 한동훈 위원장과 이철규 공관위원의 시각차가 처음 드러난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공관위에서 이철규 공관위원을 맡고 있으면서 인재영입위원장을 같이 맡았던 이철규 의원이 김연아 전 의원은 이 공천해도 된다라고 주장해서 공천이 이뤄진 거고 그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건 아니야 라고 해서 지금 뒤집는 단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 하나만 놓고 보면 사실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죠. 당의 일을 하다 보면. 그런데 이런 식의 일이 이루어지는 게 이거 하나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의문이 지금 들어서 다른 기사를 또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는 거예요. 네, 그건 또 김연아 평가가 얘기를 해주실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철규 공관위원이 찐윤, 실세라고 하는 건 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잖아요. 이철규가 공관위를 막 좌지우지하면서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철규 위원장이 그러니까 김연아 이 모든 공천 자료가 심사할 때 다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당원권 정지 3개월이나 받았어. 그리고 당시 수사한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공천원금 받았다는 거 아무리 당내 문제라 하더라도 이철규 공관위원장이 그랬어요. 공관위원이 그랬어요. 이거 심사 끝나고 난 다음에 단수 공천하고 그리고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거 당내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 들으면서 너무 황당했던 게 민주당 그러면 뭐 돈봉투는 당내 문제지 뭐 당내 왜 문제냐? 똑같잖아. 근데도 검찰 수사하고 다 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매일 비판하잖아. 근데 자기들은 공천원금 받았다고 하는 의심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당내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인식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김연아 전 의원 공천하는데 이철규 공관위원이 그 입김을 행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뒤늦게 그 사실을 하루 뒤에 이제 번복을 했으니까 얘기를 들은 한동훈 위원장이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민주당도 우리가 지금 비판하고 있잖아. 근데 우리도 똑같은 논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그 보류 지시를 내렸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당내에서는 공천 파업 게임이 시작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공관위하고 비대위하고 붙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될 게 그럼 요 스토리로 보면은 그래도 찐윤 이철규 의원이 뭔가 하려고 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동을 거네.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주목할 포인트는 여기서 주목할 포인트는 김연아 전 의원이 사실 근데 친윤이거나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사실 이 친윤의 입장에서 보면 김연아 전 의원을 구제해 주는 거에는 그렇게까지 뭐 영향을 쏟을 필요는 사실 없겠죠. 무슨 다른 맥락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측면을 하나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다른 사례가 있어서 그래요. 동아일보에 똑같이 또 나온 기사가 있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찐윤 이철규 친한 장동혁 비공개 공관위서 경론 제목이 이건데 그러니까 이게 장동혁 의원이 사무총장이잖아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호흡을 맞추면서 뭔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람인가 봐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방금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이 김연아 의원 공천 보류 밑에 찐윤 있는 거죠. 이철규 친한 장동혁
밑에 비공개 있는 공간에서 경론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방금 본 기사 밑에 있는 기사인데 예. 이 기사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뭐 갖고 싸운 거냐 그러면 뭐 갖고 싸운 거냐면 이 두 사람은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의 측근 김대식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을 단수 공천할지 경선에 붙일지를 놓고 팽팽히 맞붙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론을 벌였다고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철규 의원이 장 의원이 밀어주는 사람이 결국 된다. 여기서 본선에서 이기는 거다. 그러니까 지역구 관리를 잘해왔으니까. 그러니까 공천도 장제원 의원이 밀어주는 사람 해야지 더불어민주당한테 의석 뺏기면 어떡할 거냐. 이런 취지로 주장을 했는데 장도연 사무총장이 우리가 공당이다. 대통령을 호가호위한다고 지적받아서 물러난 사람이 추천한 사람을 그냥 받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경선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반박을 했다는 거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1시간 반이 넘도록 경론을 벌였고 나머지 공관위원들은 그것을 지켜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표결을 통해서 이 김대식 전 처장이 단수 추천하기로 결정이 돼서 결국은 단수 추천이 됐죠. 그럼 누가 이긴 겁니까? 이 결정에서. 이철규가 이긴 거죠. 이철규 그렇죠. 의원이 이긴 거죠. 네. 그리고 장제원 의원은 뭐죠? 윤핵관이죠. 이전 국면에서 많은 분들이 장제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버림을 받은 게 아닐까? 그리고 또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불출마라고 한 걸 보면 사이가 좀 틀어졌을 수도 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윤핵관 내지는 친윤들은 그리고 그 어떤 그라디에이션이 좀 있겠지만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였던 분들은 공천에 있어서 상당한 배려를 받고 있지 않을까를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철규 의원이 이분은 해야 됩니다라고 고집을 부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터치 못하는 겁니다. 지금 구조가. 이거를 볼 수 있는 요 사례인 것이고 결국 여기 이 기사에서도 윤심에 반영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파워게임의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라는 내용이 지금 포함되어 있고 현재까지 공천 방식이 발표되지 않은 현역 의원들 가운데 신윤 의원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그 결과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슷한 장면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겉에서 알 수 없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공천은 굉장히 아주 부드럽게 조용하게 잘 진행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물밑에서는 진짜 그 오리인가 거인가 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백조 아니에요? 백조인가? 네. 오리도 거의도 다 하긴 할 거예요. 비슷했어요. 예, 근접했습니다, 위원장님. 백조시니까 백조시니까 이제 스스로 얘기하기 어렵고 공천 파열음이 국힘 내부에도 1시간 반의 경론 이런 게 있다. 제가 이제 거위 입장에서 그 안에 파워 게임이 굉장히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고 그 파워 게임에서 이 김연아권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긴 것처럼 모양새가 만들어졌지만 그건 애초부터 사실 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거는 검증 과정에서 걸러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걸러내지 못했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찐윤의 입김 때문에 못 걸러냈다는 거잖아요. 걸러낼 수 있는데 못 걸러냈다고 하는 것 또한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황으로 보면 이건 뭐 윤핵관, 용핵관 이렇게 얘기하고 찐윤도 얘기하지만 그냥 용산 대통령실의 의중 그리고 윤핵관들의 의중이 공천에 관철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아, 관철되다가 잡음이 나니까 관철되고 있었다는 게 오히려 드러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철되고 있다고 보는 게 맞고 김연아 건은 그건 진짜 그 일종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그 뭐랄까 이건 아니지. 이거까지는 아니야. 뭐 요 정도 나 검찰 출신이야. 그렇지. 요 정도까지는 아니야라고 얘기해서 나온 거고 불거져 나온 거고 그 이면에 있는 것은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김대식 그 뭐지 민주평통 사무처장 이 문제 하나가 상징하고 있다. 그렇군요. 저처럼 그냥 평이하게 그냥 한동훈이 뭐 공관위하고 부딪히네 이 정도로 볼 게 아니네요. 아니 뭐 그렇게 보셔도 되는데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저희가 이제 봤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그렇다는 거고 재미있는 사례가 하나 더 있어서 뭐 그것도 소개해드릴까요? 뭐 말라면 말고 하고. 아 뭐야? 우리 평론가 위원장님의 지시에 따라서 아니에요. 한국일보에 이 위성정당 얘기가 있어서 그것도 재밌어서 제목이 인요한 스타성 대신 당직자 선택 한동훈 확실한 위성정당 주도권 장악 의지 뭐 제목이 이래요. 근데 요거는 왜 소개해드리냐면 이건 다 어제도 얘기했고 그제도 얘기한 얘기 같은데 근데 속사정 비슷한 얘기를 좀 많이 써놔서 보통은 이런 얘기까지는 신문이 안 쓰는데 이런 얘기를 써놔서 이게 재밌어서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국민의힘 내부에서 국민의 미래, 그러니까 위성정당 이름이 국민의 미래지 않습니까? 대표로 거론된 사람들이 여럿 있었는데 원래 이제 장제원 의원 거론됐었는데 그 얘기는 예를 들면 장제원 의원이 위성정당 대표하면은 어떤 기분이 드세요? 와 그거 완전히 윤심정당이구만. 그렇죠. 비례 순번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하겠네. 이렇게 기분이 그렇게 가잖아요. 느낌이.
그래서 이제 그건 아니지만 최근까지 언론에 보도된 게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 얘기가 있었고 김예지 비대위원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저껜가 조선일보는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이라고 그랬고 동아일보는 김예지 비대위원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둘 다 틀리게 된 사정에 대해서 썼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가까운 친윤석열계에서는 인요한 전 위원장의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요한 혁신위 활동 당시 보여준 이슈 선점 능력, 대중적 인지도, 호남 출신으로서의 중도 확장성까지 갖췄다라는 점에서 한동훈 위원장과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동훈 위원장은 생각이 달랐다. 그래서 검토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 한 관계자가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경쟁구도 형성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스스로 관심이 분산될 만한 인요한 위원장을 위성정당 대표로 낙점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한동훈 위원장은 그래서 2달 가깝게 비대위에서 호흡을 맞춘 김예지 비대위원 카드를 유력하게 고려를 했는데 그러려면은 이분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제명을 해야 됩니다. 그냥 탈당을 하면 의원직을 상실하잖아요. 그럼 그렇죠. 안 되니까 예. 제명을 해야 돼서 실제 중앙윤리까지 소집을 했고 했는데 개최 몇 시간을 앞두고 돌연회의가 취소됐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이 신문은 이거는 정치적 부담감 때문에 김예지 비대위원이 거부를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비례대표 의원도 하나의 헌법기관인데 시킨다고 내가 날 제명해 주세요라고 해서 윤리에서 이걸 결정하고 이런 것들이 맞지 않다라고 본인이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이 신문은 쓰고 있으나 그런 사정일까는 우리가 더 추리 내지는 추론 내지는 상상할 수 있는 여지는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신문은 그렇게 쓰고 있고 결국은 그런 사정 끝에 최선위급 당직자가 위성정당 대표로 내정된 것이다라는 결론인 거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결국은 이것도 이게 좀 어제 의문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국회의원이 아니고 또는 전직 혁신위원장이 아니고 당직자 출신이 위성정당 대표가 됐을까? 네. 이러한 일종의 힘겨루기 내지는 이 어떤 눈치 작전 내지는 서로 간의 견제 이런 것 속에서 결국은 그렇게 된 거다. 요걸까지 볼 수가 있었다. 이 보도 내용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이게 김예지 비대위원을 출당시키는 걸 논의하기 위해서 당 윤리위까지 20일 날 열렸대요. 열렸는데 열리려고 소집까지 했는데 개최 몇 시간 앞두고 돌연 회의가 취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따로 뭐 이유도 공지받지 않는 상태에서 회의를 취소했다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방금 전에 그 김민하 평론가가 얘기했던 그런 배경이 거기에 담겨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이 들어오게 되면 자기의 관심을 다 인요한 위원장한테 뺏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내 개인기로 지지율도 쌓고 그랬는데 그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껄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까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대안적인 가설을 말씀드리자면 이 기사에는 그렇게 쓰지 않았는데 저만의 뇌피셜 뭐 이런 걸로 가령 이 비례정당 얘기하면 항상 얘기하는 게 한선교회는 아니잖아요. 아, 예. 가령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생각하는 비례 순번이 있는데 이 국민의 미래에서 해줘야 돼. 근데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이 가령 대표가 돼서 한선교회 난처럼 인요한의 난 비슷하게 비례 순번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원하는 방식으로 세팅을 했다. 근데 이게 예를 들면 이게 인요한의 난인 것인지 아니면 용산의 난인 것인지 왜냐면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하고 용산하고 뭔가 통하는 거 아니야?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러면 그런 사태가 됐을 때 이걸 여기에 대응하기는 껄끄럽지 않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러니까 인요한 전 위원장이 와서 그렇게 했을 경우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받기 어려운 것이고. 그다음에 김예지 비대위원이 갔을 경우에 대해서 김예지 비대위원이 이제 이 대표가 됐을 경우에 대해서 요 기사를 잘 보면 또 뭐가 있냐면 김예지 김경률 공동대표 체제를 우려한 측면도 있다. 용산에서. 갑자기 김경률은 왜 나오는 거냐 거기서. 그러니까 결국은 김예지 비대위원이 가서 김예지 비대위원이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어떤 이 정치적 정무적 감각을 막 발휘해서 비례 순번을 막 세팅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정치인은 아니신 거잖아요. 네. 다른 방면에서 좀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이지.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직접적인 어떤 그러한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누군가 같이 오는 거 아니냐라는 걸 용산이 좀 의심을 해서 요거를 커트한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상상할 수 있는 대목이 이 기사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까지 같이 보면은 이게 재밌네요. 결국은 힘과 힘이 부딪히는 가운데 물 밑에서는 계속 아까 그 백조의 다리처럼 계속 싸우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쯤에서 합의하자라고 손을 딱 끈 게 최선인 당직자 선에서 휴전선이 그어진 거다. 아, 그렇구나. 나는 당직자를 한다고 해서 왜
무슨 이렇게 우린 이렇게 작은 사람에도 주목한다 이런 취지인가요? 한성교의 난 때문에 그냥 그걸 의식하다가 최대한 그냥 우리 말 잘 들을 사람으로 임명하는 게 좋겠어. 그래서 임명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는 인유한이 괜찮은 것 같은데 친윤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그럼 내 인기 다 빼앗기잖아. 관심 빼앗기잖아. 그래서 불편해서 싫었다는 거예요. 예. 김혜지 의원을 하려고 했더니 근데 김혜지 의원은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혹시 또 김경률이 껴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그건 아닌데 그러면서 태클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도저도 안 되니 최선임 당직자로 그냥 임명하자. 어차피 당직자니까 우리말 잘 들을 사람 아니야? 거기서 타협을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들 열심히 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경향신문 신면에 이게 다소 주목받지 못한 기사로도 보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사가 났어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의 특활비 관련한 기자회견을 다뤘습니다. 예, 누가 하는 겁니까? 아, 제가 네, 하는 건가요? 네. 평론가 위원장님 또 시키는 대로 제가 이 기사를 또 감히 소개를 해드리면, 예.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특수활동비를 검찰청 민원실의 경력은 명목으로 지급한 사례가 파악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보자가 있어요. 지금 제보자는 대전지검 천안지청 민원실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해 9월달에 퇴직한 검찰 공무원인데 지난해 6월 20일 날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를 통해서 검찰총장실, 그러니까 총장실에서 특수활동비 100만 원을 내려 보냈다라는 메시지를 받았다라고 제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 이날 재무 담당자가, 검찰 재무 담당자가 현금 수령일, 금액, 집행 내용 등이 담긴 특활비 영수증 양식도 보내왔다. 그리고 양식 내용에는 대국민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국정수행 활동 지원이라고 적혀 있더라.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100만 원을 재력껏 지출하고 영수증에 사인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이미 이게 다 정해져 갖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래서 어떻게 썼느냐. 실제로 다음날 이 우수직원 경력행사에서 지청장으로부터 100만 원 받았고 소속 부서 일부 배분하고 일부는 민원실 회식비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다른 그러면 지청의 민원실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전국 확인해 검찰청 보니까 민원실. 그렇죠. 다른 민원실에도 이런 방식으로 특활비가 내려갔더라라는 거를 제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게 지금 3개 시민단체하고 6개 지역 신문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취재를 한 내용이거든요. 이 제보자의 이제 제보 내용에 대해서. 지금 그 쪽지가 나가고 있죠. 그죠? 네. 예. 저 이제 이모티콘도 있네요. 네. 좋은 직장이에요. 이모티콘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정서적 유대감을 나누고 저런 게 있어야 되는데. 예, 4층 중회의실로. 예. 네, 우리도 저런 게 있어야 돼요. 서로 이제 감정적으로 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하승수 변호사가 이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기사에 보면은 기밀 수사도 하지 않는 부서에 그것도 특정한 용도가 있어서가 아니고 단순한 경력은 명목으로 특활비 뿌린 거는 명백한 세금 오남용이다. 또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혐의다. 그리고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 이렇게 뿌렸으면은 오남용된 특활비의 규모가 최소 수천만 원일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심각하고 특히 시점이 지난해 6월 달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건 어떤 이때는 의미가 있죠? 이미 특활비 문제가 막 시끌시끌하고 이래가지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옛날에 검찰 특수활동비 논란 있고 그런 거는 다 옛날 얘기고 지금은 정말 엄정하게 기준에 맞춰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할 때란 말이죠. 근데도 네. 이랬다라고 하는 거는 참 큰 문제다라고 하는데 검찰은 뭐라고 해명을 했느냐. 기자회견 직후 입장문을 내고 민원부서는 검찰 수사관이 근무를 하면서 수사 정보 수집 활동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특활비 집행이 가능한 부서이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집행한 거고 관련 증빙 자료도 있다. 그래서 악의적으로 근거 없이 허위 주장을 하는 거는 유감스럽다. 그러니까 민원실에서 특활비 갖고 회식해도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건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일단 검찰 내부 고발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보통 검찰은 내부 고발이 거의 없는 조직이란 말이에요. 예. 내가 직접 그 민원실에 있었고 근무했었고 내가 그걸 다 복격한 사람이다. 내가 그리고 회식비 같이 밥 먹지 않았을까 싶은데 같이 밥 먹었던 사람이다. 그 돈 내가 이렇게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동안의 특활비 논쟁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특활비 사용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이런 것들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받아낸 다음에 추정하는 거잖아요. 역으로 한다던가.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직접 다 목격했고 받고 내가 썼다. 그리고 내부 고발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정상적인 집행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느냐.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거고 지금 수사관이 있기 때문에 정보 수집 활동에 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회식비로 썼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잖아. 밥 먹었다고.
특수활동비는 특수한 수사에 쓰라고 정보활동하는 데 쓰라고 주는 돈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거 지금 정확한 얘기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사예요. 뭐냐면 이거 배임죄거든요. 뭐냐면 특활비라는 것 자체가 꼬리표를 달아서 무슨 수사하고 있습니다라고 할 수 없는 돈에 쓰라고 일부러 맞아요, 특수활동비라고 맞아요. 예. 꼬리표 달지 않고 그냥 통으로 써도 된다라고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꼬리표를 다 달아서 보고를 하게 되면 수사기밀이 뭐 수사하고 있는지 어느 지역을 털고 있는지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수사를 위한 예산이에요. 근데 이거를 본인 쌈짓돈처럼 쌈짓돈을 뿌리면 사실은 뭐 그 복지고 직원들 분위기 좋아지죠. 근데 그거 본인 그런 그냥 쌈짓돈처럼 식사비로 뿌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예산을 본인 마음대로 사적으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래가지고 시민단체에서 특검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옛날에도 그랬을 거 아니야. 이게 관행적으로 이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한동훈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로 적법하게 썼다고 주장하고 있잖아. 근데 아닌 걸로도 많은 부분에서 드러나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모르쇠 하면서 자기 쌈짓돈처럼 막 돈 뿌릴 거야. 딱 하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검에서 전국의 식당을 지금 수사를 했다. 네. 그랬으면 이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럼 전모를 밝힐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신가요? 특활비 지출이 정당화될 수 있지 않을까. 전국의 식당에 대한 수사를 지금 비밀 수사를 한 것이다. 비밀로. 그래서 수사의 대상이 식당이라서 식당이라서 다 거기 수사하기 위해서 가서 밥 먹으면서 수사했다. 네, 그랬으면 이게 말이 뭔 된다. 말인가 했다. 야. 진짜. 그렇군요. 아니 최대한 제가 이 조직을 이해해 보려고 한번 왜 선회를 그랬을까? 해보려고. 네, 왜 그랬을까? 우리도 네. 밥 먹으면 안 될까? 네? 우리도 밥 먹으면 특활비 아니, 좀 우리는 먹어도 주시고요. 되죠. 특활비로 먹는 게 아닌데. 자, 자, 오늘 또 중요한 소식이 하나 더 있죠. 예, 마지막 하나 더 볼게요. 예. 네. 그 반일 중독주의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들이 소속돼 있다고 하는 낙성대 경제연구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소속돼 있는 박이택 소장이 독립기념관 이사로 임명이 됐다. 그러니까 이래도 됩니까? 독립기념관인데 와. 일제 식민사관에 철저히 쪄들은 예. 그런 책을 쓴 그 연구소란 말이에요. 여기가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 그렇고 거기 이영훈이라는 사람이 그 책을 또 쓰기도 했고 서울대 교수도 했었죠. 예. 그걸 조선일보에서 칭송하고 그 사람을 뭐 이런 일들도 하고 있고 또 이승만 추앙 운동을 하는 거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일종의 극우와 보수와 이런 역사관들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극우적 역사 사관들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핵심 기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소장이 다른 것도 아니고 독립기념관 이사로 임명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처음으로 이사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이사회가 파행을 빚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리지도 못하고 이 안건에 대해서 얘기하지도 못하고 그냥 회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참석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사회 개최에 앞서서 일부 참석자가 박 소장한테 잠깐 나가라 그러면서 퇴정을 요청했고 예. 박 소장이 동의했다 그래요. 나갔는데 이사들이 박 소장 임명과 관련해서 발언을 그 다음부터 하기 시작했대요. 한 이사가 박 소장의 임명을 문제 삼으며 박 소장이 스스로 이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하고요. 당연직 이사인 이종창 광복회장이 국민이 납득하지 않는 이사진이 구성된다면 계속해서 문제가 된다. 이사회 개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이상 진전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사회 그냥 이사직 사퇴하라 이런 식의 취지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장은 자리를 뜬 박 소장을 겨냥해서 관련 인사는 스스로 생각해보고 용퇴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보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국가보훈부 장관께 회의 개최와 이사진 임명 제고를 강력하게 말씀드려 달라. 이런 의견도 밝혔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한 참석자가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이종찬 광복회장의 발언에 동의하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합니다. 3, 40분 뒤 시간이 흐른 뒤에 박 소장이 회의장에 다시 입장해서 자신을 둘러싼 논란이 합당하지 않다. 스스로 물러날 뜻이 없다라는 의견을 다시 피력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이사회는 이제 이사회 끝나고 언제 열릴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요. 그나마 안에서 뭐 이종찬 광복회장을 비롯해서 다른 이사들은 뭐 똑바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라보고 계시네요. 예. 그죠? 아니 이게 지금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국가보훈부에서 임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독립기념관에 대해서 이런 문제 있는 책과 관련 있는 사람을 이렇게 이사로 앉힌다는 것 자체가 이게 지금 무슨 액션인 거예요?
근데 이 정부는 이해가 안 되는 인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점점 무감각해지고 있어요. 뭐 이게 이런 뉴스를 보면은 이 정부 초반에는 아니 어떻게 이런 인사가 되지? 막 이랬는데 이제는 그랬나 봐. 이렇게 생각하게 돼. 점점 덤덤해지는 거지. 네, 점점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어요, 이 정부에. 맞아요. 최근에는 무슨 인재교육원 원장이 열심히 맞아. 유튜브를 만들고 맞아요. 자기가 만들어서 올리고 편집해서 썸네일도 만들어가지고 올리고 있지를 않나. 그 겸직 허가도 또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유튜버 활동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고 있지를 않나. 지금 이것도 이해도 안 되지만 그거는 겸직 허가와 무관하 관계없이 공무원 정치적 중립 그렇죠. 위반이에요. 그렇죠. 그걸 왜 그러고 있으며 그분은 왜 그러고 있으며 하여튼 이해가 안 되는 인사가 한두 개가 아닌데 여기 보세요. 이종찬 광복회장이라고 하면은 이분의 뭐 이종찬 광복회장도 광복회장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제발 남들이 좀 아니라고 하면 좀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무슨 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친한 친구분의 아버님이라시라면서요.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인데 친구 아빠라면서요. 친구 아빠가 하는 얘기라도 좀 들어주세요. 왜 이제 사이 안 좋아. 그- 지난번에 홍범도 장군 그 그렇죠. 총상 철거하는 문제로 갈라섰어. 그때도 말을 안 듣고 이것도 말을 안 듣고 누구의 말도 안 듣고 오로지 김건희 여사 말씀만 듣고 그러니 국정 운영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국정 운영을 잘 하려면 남의 말을 잘 듣고 김성한 평론가 말씀도 듣고 해야지. 맞아. 잘 들어야 돼. 내 말 잘 들어야 맞다고요? 돼. 그러니까 안 아니, 들어요 왜 말을? 근데 우리가 뭐 민주당 공천 얘기는 이전부터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은 예. 좀 건너뛰긴 했는데요. 국민의힘 공천 얘기 겉으로 드러난 것만 우리가 봐서는 안 된다는 거 오늘 말씀드린 거잖아요. 예. 얼마나 치열하게 윤심이 작동하고 있고 그걸 일정 부분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견제를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견제를 상당 부분 못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이면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해요. 겉으로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면 국민의힘은 굉장히 잘 되고 있고 민주당은 엉망진창이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국민의힘은 현역 컷오프 한 명도 없어. 그러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동안 정치 불신을 야기한 양당 문제, 정치인들 문제 비판하면서 국회의원 정수 30명 줄이자고 했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원 세비 너무 많이 줄이니까 국민들 중위 수준에다가 맞추자고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럼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러면 그동안에 정치 하나도 안 했나? 그럼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럼 물갈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29일 날 표결하는데 재표결 앞두고 난 다음에 반란표 생길까봐 이렇게 공천을 못 한다고 하면 물갈이 못 한다고 하면 대한민국 입법부가 그러면은 영부인 한 명한테 매달려 가지고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이 공천 물갈이를 하면 중진 의원들 안 나가고 어떻게 물갈이가 되겠어요? 다 5선, 4선, 3선, 6선, 심지어 6선 도전까지 있어. 나는 절대 못 움직여. 국민의힘은 3선 이상 도전만 해도 30% 감산을 받아요. 그래서 홍문표 의원이 결국은 그 대통령실 수석한테 밀려가지고 자기 그냥 그러니까 나 그냥 출마 안 할게 이렇게 해버렸잖아. 민주당의 다선 의원들은 다 30% 감산하고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야.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 왜 쳐내 그러면서 막 뒤로 자빠져가지고 뭐 단식을 하니 아니 국회 가지고 의정 질문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나는 뭐 탈당을 하니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현상적으로 시끄럽다고 해서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그건 우리가 너무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다. 예. 혁신은 뭐 민주당 혁신만 꼭 혁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국민의힘이 왜 안 하는지 민주당이 왜 하려고 하는지 그 본질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에 이어서 또 하나 국민의힘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잘한다라고 하는 사례 중에 하나가 또 현역 사실은 컷오프 당할 수 있는 현역을 다른 지역에 옮기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잡음이 없이 했네 이런 거잖아요. 네. 중앙일보라는 신문 사설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 돌려막기는 선거 국민에 대한 무례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원론적으로 따지면 그게 사실 용납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또 이런 데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지어 이렇게 썼습니다. 예전엔 당적을 수시로 바꾸는 정치인을 철새라 했지만 이대로라면 선거구가 수시로 바뀌는 신종 철새가 양산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원론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잘 지적을 안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원론적인 차원에서는 지적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예. 언론 지형이 너무 한쪽에 기울어져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스콕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한 평론가, 김민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예, 잠시 광고 보시고요. 2부는 심층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예, 매일 정치권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들의 이면을 분석하고 전망해 보겠습니다. 정치본색 심층 토론.
서영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신인규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장, 그리고 전계환 스펙스 대표 모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굉장히 핫한 영상이 있었는데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경찰이 그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는 딥페이크 AI 조작 영상을 발견해가지고 방심위에 차단 요청했어요. 이게 무슨 미국 얘기도 아니고. 근데 이 AI 영상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뭐 양심 고백 연설 뭐 이런 제목으로 해가지고 저 윤석열 국민을 괴롭혔다 뭐 이런 얘기하는 영상이라면서요? 네. 영상 보셨어요? 이거는 차단 아니 뭐 영상 아직 못 봤는데요. 네. 이거 차단 요청할 이유가 있나요? 이거는 국민들한테 점수를 딸 일이잖아요. 대통령이 반성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 그러면 면에서? 이제 정신 좀 차렸나 보다 하면서 국민들의 지지도가 높아질 건데 왜 경찰이 이렇게 시키지도 않는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현 윤석열 정부가 보면 경찰이든 검찰이든 너무 과잉 충성을 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피해를 입혔는지 피해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따지지 않고 그냥 대통령 영상이 딥페이크로 돌았다고 해서 이걸 차단 요청을 한다? 저는 어떤 근거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득이 되는 영상이지 저는 해가 되는 영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두 번, 세 번 곱씹어 봐야 되는 발언을 말씀을 하셨네요. 근데 방심위는 어쨌거나 오늘 긴급 뭐 통신심의 소위원회 열어가지고 바로 삭제 차단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사실 이게 뭐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서 결국에는 이런 뭐 허위 영상 비슷하게 이제 조작된 영상이다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 건데 뭐 어느 정도 이제 방심위에서 뭐 기준을 가지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대통령의 그런 반성 영상에 대해서 차단 조치를 걸었던 부분은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고 이게 또 미국에서도 사실은 이런 딥페이크 영상이 돌아다니면서 사실은 선거에 미칠 영향들 이런 것들 때문에 조치를 하고는 있는데요. 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실은 좀 방송통신위원회와 별도로 설치된 기구로서 뭔가 좀 이렇게 독립적이면서 방송의 공정성을 위한 이제 행동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서영주 대변인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도 좀 경직된 상태에서 정권의 좀 눈치를 좀 과도하게 살피면서 이런 행동을 좀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딥페이크 영상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어느 범위까지를 좀 허용할지 여부는 좀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한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적 논의가 지금 필요한 공간인데도 바로 차단한다. 예. 어쩔 수 없는 뭐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AI가 이제 발달하고 제 목소리를 한 30분 정도 넣으니까요. 실제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타이핑을 하더라도 가장 유사하게 그리고 요즘 목소리가 한 95%까지 거의 그대로 복사가 된다고 합니다. 복제가. 그러면 이제 이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규제를 하든 아니면 뭐 권장을 못하다 하더라도 그대로 인정을 하든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가장 클 때는 언제입니까? 내일 선거일인데 오늘 저녁에 AI 영상이 99% 거의 비슷하게 복제를 해서 냈을 경우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이제 우리보다는 미국에서 먼저 지금 어떻게 규제를 해야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든 극복해야 할 우리가 맡고 있는 과제다 이렇게 이제 본다면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통제를 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보다는 어쨌든 이런 상황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이렇게 이제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용인을 해야 할 필요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게 좀 더 논의할 공간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많이 있는 사안인데 굉장히 쉽게 좀 차단 조치, 뭐 방침이 벌써 났어요, 방심위에서. 그런데 또 하나 논란이 되는 영상이 있죠. 윤 대통령을 띄우고 홍보하는 내용으로 논란이 있었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의 공식 유튜브. 이 영상은 그러면 어떻게 처리되는 거냐. 너무 비교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너무 대놓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 나라와 국가 운영이라는 게 기준과 원칙이라는 게 왜 세워져 있겠습니까? 이게 여야 어떤 정권과 상관없이 이게 국민들한테 어떤 태도를 명확하게 하고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준과 원칙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공무원 인재 개발원이 그런 일 하는 곳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개발원장이 처음에 이제 임명 때부터 이분이 뭐 유튜버도 오래 하셨고 그래서 무슨 유튜버를 임명하냐 이런 저희 비판을 야당에서 했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분이 대통령에 대한 뭐 윤비어천가를 부르는 것도 볼썽사납지만 아니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품백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60억 자산가가 300만 원 정도 명품백 받는 게 뭐 대수냐? 맞아요. 그다음에 예. 뭐 샤넬 에르메스는 돼야
그게 명품백인지 디올이 명품백이냐. 아, 이게 막 할 말입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용인되고 있다는 점들이 너무 비극적이고, 저는 이런 부분들은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이런 걸 왜 가만두지? 저는 이런 것들을, 이 기준점 자체가 너무 선택적이고, 윤석열 대통령만 찬양을 한다면 무조건 다 용인이 되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금이라도 흠집이 난다면 그건 무조건 차단하는 시대. 이게 무슨 뭐 제가 봐서는 북한의 조선방송통신도 아니고, 뭐 저는 이 찬양이 일색의 이런 언론 지형들, 특히나 공무원 조직들, 저는 이건 단호하게 향후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 영상들 보면은 뭐 놀랍거나 흥미롭거나 충격적인 뭐 이게 제목이에요. 근데 그 김 원장이 뭐라고 하냐면 윤 대통령의 순방 행보에 대해서 그 아무도 쉽게 나서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경무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 헌법의 수호자로서 국민과 국가에 대한 봉사 정신이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경무를 부담하고 계신 것. 뭐 이런 식으로 원장이 등장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되는 부분이 국가인재개발원장이잖아요. 공무원 인재개발원장인데 이 차관급에 해당하는 자리입니다. 상당히 예. 고위직이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업무를 담당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이분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김치환 씨 자체도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영상이 부적절합니다만은 무엇보다도 더 나아가서 공무원들을 교육하는 입장에서 이런 정치적 중립 위반이 있다 보니까 더 심각한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인사가 망사다, 다 망해버렸다라는 평가가 아주 지배적인데 예. 사실 이분도 아주 대표적인 그 인사 중에 하나죠. 망사의 하나인데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대통령에게 대한 뭐 명품백 수수에 대해서도 상당히 두둔하는 듯한 발언까지 하면서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충성 경쟁 이것이 바로 인재개발원장의 이런 영상으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매우 부적절한 것이고 또 하나는 최근에 그 경호처에서 입을 틀어막는 논란도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도 똑같은 거죠. 계속 각 공직에서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는 국가 공무원들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의 의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국민에 대한 그 충성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오히려 대통령만 바라보면서 그 사람에게 충성하는 매우 부적절한 모습들을 전반적으로 보이고 있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과잉 충성이 인사에서부터 이어져서 지금 과잉 충성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평가시네요. 정치적 중립 위반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요즘 예. 이제 우리도 굉장히 이 부분에 둔감해졌지 않습니까? 공직에 있는 사람과 사적 공간에서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부분이죠. 예.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있는 공직자들이 실제로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활동하느냐 아니라는 거 국민들 많이 느낄 테고요. 오로지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윤비 어천감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둘 중 하나겠죠. 이 사람들이 실제로 국민을 위한 행동이 대통령을 위한 충성과 동일하다고 착각하고 있거나 공직자들이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이런 사람을 원하고 있다는 것. 쉽게 얘기하면 둘 다 국민은 없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게 이렇게 일종의 찬사와 환호를 보내는 공직자들을 그렇게 하지 말고 중립적 위치에서 국민을 위해서 하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이 사람들이 국민을 쳐다보지 않고 대통령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저렇게 찬동가를 부르고 있는 것은 정말로 국민들이 총선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한 번 더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 얘기를 하셨는데요. 대통령 본인이 정작 정치적인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지금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창원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념에 매몰된 비과학적 국정 운영이 세계 인류 원전을 사장시키고 기업과 민생을 위기와 도탄에 빠뜨렸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를 직접 공격을 했습니다. 아니 서영주 부대변인. 네. 이게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선거 앞두고 발언하셨을 때는 바로 뭐 탄핵됐는데요. 네. 그죠? 그렇죠. 탄핵을 당하고 싶어서 지금 안달이 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탄핵 국면을 좀 끌어내려는 거 아닌가.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정부는요, 갈등 유발의 정말 달인들입니다. 여러 가지의 갈등들을, 사회적 갈등을, 이번 의대정원도 그렇고요, 화물연대도 그랬고요, 당시 킬러 문항을 가지고 이제 사교육 시장의 어떤 고소득 이 강사들에 대해서 악마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갈등을 유발하는 건데 선거를 앞두고도 자극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검사 출신인데 이게 위법적인 사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이건 대놓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시비를 거는 것이죠. 야당 쪽에. 날 탄핵해달라. 근데 저는 이 정도로 무도한 어떤 국정 운영, 저는 이건 도저히
왜 용납이 되는지 모르겠고요.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언론정에서요 강하게 비판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선거법의 위반, 선거 개입의 위반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이고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발을 검토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요? 윤석- 어떤 내용으로 고발하실 건가요? 뭐 선거 개입이죠. 그러니까 뭐 민생 토론회를 빙자해서 사전 선거 운동 사전 선거 운동이죠. 일단 뭐 탄핵을 민주당에서 나오기를 바라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걸려들지는 않을 심산이고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이건 사전 선거 운동에 매우 근접하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거 너무 노골적이다.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인규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전 이게 참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까 방금 저희가 김채환 인재개발 원장에 대한 문제도 짚었지만은 예.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 공직자들 중에서 국가 원수기 때문에 행정부 수반이기 때문에 가장 최고 책임을 지는 자리거든요. 그렇다면 정치적 중립의 의무의 강도가 김채환 원장보다는 훨씬 더 높겠죠. 근데 지금 그런 윤석열 대통령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전국을 돌면서 이런 식의 지금 사전 선거 운동을 한다는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과거 정부에서도 사실은 선거는 선거지만 대통령은 또 국정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늘 이제 그 행보들을 해왔고요. 특히 선거를 앞두고서는 이 선거 개입 논란 때문에 늘 대통령들이 공개 행보를 할 때 더 조심하고 야당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더 눈치를 보면서 그런 일들을 해왔는데도 논란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아까 우리 서영주 대변인이 말씀하신 대로 거의 그 탄핵 도발을 기다리시는 분 같아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는 그림자냐면은 과거에 그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이 있습니다. 예. 이거 이제 한동훈 장관의 장인어른이 그 진영구 검사장이 이걸로 이제 처벌을 받고 뭐 관련해서 뭐 이 자체는 무죄가 나왔지만은 관련된 그 사건에서 이제 실형을 받기도 했는데 저는 이런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과 매우 비슷한 맥락의 지금 이런 도발적인 일들을 계속 감행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도발에 대해서 결국에는 야당이 반발하고 고발을 할 수밖에 없죠. 예. 근데 고발을 하면 수사기관을 또 장악을 합니다. 그래서 또 그게 무혐의 되니까 또 이게 절망적으로 고발도 걸 수 없는 이런 무력화되는 상황으로 지금 계속 그 순환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국정 운영을 계속하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 행동 자체가 용인이 되긴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국민들의 불만과 또 야당의 이 불만들을 계속 쌓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단기적으로는 이런 좀 치졸한 짓을 해서 뭐 정치적 이익을 받을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식의 국정 운영은 우리 헌법 가치에 맞지도 않고 체계에 맞지도 않는다. 저는 반성이 대단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기환 대표님은 윤 대통령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노골적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뭐 국민들이 뭐라고 하든 야당이 뭐 고발하려면 해라. 나는 지금 민생 행보를 가장해서 정말로 선거운동을 하겠다. 자, 우리가 지금 언론의 환경을 한번 보십시오. 이걸 다 띄우게 한다고 정신없어요. 대통령 지지율 올랐다, 민생 홍보 잘한다, 지역 발전 공약 드디어 나왔다. 실제로 그 지역에서는 이런 달콤한 말에 속을지 모르지만 윤석열 대통령 지금까지 뭐 하고 지금 와서 총선 앞두고 이렇게 민생 홍보를 합니까? 좀 불편했던지 대통령실은 올 연말까지 계속 하겠대요. 진짜 그렇게 할지 두고 볼까요? 지금 총선에 패배를 하거나 뭐 선전할 가능성 별로 없다고 저는 보는데 그럼 윤석열 대통령 약속대로 지키세요. 거기다가 뭘 거세요. 자, 올 연말까지 민생행보 이런 방식으로 일주일에 2번씩 계속 민생행보 하라고요. 어떻습니까? 하겠습니까 이분이? 지금까지 안 해왔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한동훈이 뜨고 한동훈 주도로 당을 가져가니까 총선에 어떤 식으로든 주도권 가져가야 하고 그리고 뭔가 총선의 반전의 카드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직접 뛰겠다고 이런 거 아닙니까? 저는 국민들이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속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요. 자,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 이런 행보가 법률의 위반 여부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올바르지 못하다. 두 번째, 대통령이 지금 이 민감한 시기에 저렇게 나서서 하는데 남이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전 정부는 안 그랬나? 문재인 때 안 그랬나? 노무현 때 안 그랬나? 다 그랬지 않느냐? 그러면 설사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거 바꾸려고 하는 정치를 그래서 국민들이 선택해 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정말 저렇게 한다고 이길 것도 아닌데 저런 방식으로 국민들한테 대통령이 불법적 행위를 계속하는 것처럼 논란 일으켜주는 그런 사례를 쌓고 있다. 아마도 어떤 시점에 대통령이 위기에 몰렸을 때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결국 자신이 해결해야 할 또는 자신이 넘어야 할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 수사할 사항이 계속 이렇게 쌓여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심각하게 민생 토론회를 빙자해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 마산, 울산을 갔는데요. 통상 민생 토론회면 이렇게 그 경호 차원에서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정형화된 입장에서의 토론회를 해서 발표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면 본인이 총선에 나온 것처럼 다녀요. 예를 들면 마산에 가면 갑자기 즉흥적으로 시장에 가서 거기 가서 밥을 먹어요. 네. 그거 잡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 상인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지난 정부 욕하면서 뭐 말하자면 대놓고 국민의힘을 지지를 하진 않겠지만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다 선거운동이잖아요. 그다음에 울산 같은 경우도 상가를 갑자기 방문하더니 거기 가서 시민들 모아놓고 연설을 합니다.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총선에서 어떤 여러 가지 국민의힘과 어떤 지지층을 규합시키기 위한 행위라고 명백히 거의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아요. 근데 너무 나빠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는 거 너무 창피하고 나쁘고 못됐다. 정말 이거는 법을 본인이 다 장악할 수 있다는 자신감 아니면은 이런 행동할 수 있을까요? 저는 본인은 지금 스스로 취해법권 지대에 있다고 생각하고 5년 뒤에 형사소추를 받게 되는 그때는 생각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헌법에 불소추 특권이 있죠. 그 불소추 특권을 준 이유는 국정 운영에 더 전념하라는 헌법의 뜻이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 불소추 특권을 자기 마음대로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지금 이런 식의 막무가내 막장으로 국정 운영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 아무래도 사정기관 출신이고 당시에도 사실은 대선 주자 되면서도 이런 우려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그 우려가 좀 현실이 되는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좀 자신감의 배경에는 좀 수사기관을 장악하고 있고 또 본인들이 써왔던 그런 정치적인 수법을 가지고 충분히 이걸 돌파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오만한 모습으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는 뭐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은 있겠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는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국민들이 더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국민과 싸우려고 드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를 통틀어서 국민과 싸워서 이겼던 민주정부는 없었다. 저 그 말씀으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문정 검사님하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계속 가보겠습니다. 저자 이문정 검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그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법을 어긴 사람을 수사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법을 어겨도 된다. 음주운전 같은 거 잡히면 내가 왜? 나는 술 먹을만 해서 먹은 거고 나 중요한 공무를 하고 있다. 모든 게 다 공무다. 그게 조직적으로 굉장히 팽배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당히 오만한 걸 거고요. 실제로도 검사들이 그렇게 좀 살아왔던 경향성도 과거에 있었죠. 근데 앞으로 사회가 더 투명해지면서 이제 그런 게 용납되지 않을 것인데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정치적인 그런 과거 공무원 시절부터의 지금 행태까지를 전 국민들이 다 누적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싸구려 선민의식, 저질 선민의식, 기자 출신은 술 처먹어도 되고 자 학교 선생님은 아이를 때려도 되고 경찰 공무원들은 도박해도 되고 안 잡히면 되니까 안 들피면 되니까 그것이 한때 우리가 허용이 되든 또는 관용적으로 이해되던 적도 있었죠. 그걸 우리는 권위주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소위 말하는 선택받은 권한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국민들을 부려먹어도 그 사람들은 이미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여전히 검사들은 또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권력 사회화를 하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없지 않습니까? 공정성에 대한 의식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직자가 가져야 하는 균형 감각 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이것을 바꾸어야 한다고 우리가 선진화되어 왔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 인물들은 여전히 권위주의 시대로 되돌아가서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 그런데 이것이 국민들에게 정말로 속임수가 되어서 당할 것이다. 저는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당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 수준이 이러니까 이런 나라에서 살아야 되죠. 그런데 이것을 당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예. 정말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국민이 단죄하고 평가하고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혼자 나설 것이 아니라 옆 사람 손잡고 같이 나서서 정리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국민들께 호소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나라를 못 바꾸면 이 나라 수준에서 살 수밖에 없는 국민들이 선택한 것이니까 이것도 우리가 운명처럼 받아들입시다. 이런 말씀을 사실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아니 지금 댓글에 스픽스 사장님 나오셨네요. 이렇게. 환영하니. 사장은 아니고 저 평론가님 누구시지 했다가 아니 사장님. 역시 예 네.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맞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여론조사에서 국정 수행 지지도 올랐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또 3차 입틀막 발생했잖아요. 얘기하는 의사회 회장이 입장을 요구하다가 경호원들한테 입막해서 끌려나가고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불법 행위로 충분히 평가되는 행위 여러 번 지금 하고 계신데 최근에 그 엠브레인 퍼블릭하고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4개 여론조사가 공동 진행한 여론조사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조사는 19일에서 21일 3일간 조사된 거고요. 1,005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로 진행된 건데요. 대통령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정평가가 55%, 긍정평가가 38%가 나왔습니다. 부정평가는 1%가 오히려 떨어졌고요. 그리고 긍정평가는 오히려 1% 올랐습니다. 아이러니한데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국민의 정서가 다른 겁니까? 아니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물론 이제 좀 상승 곡선에 있는 이유는 저는 명확한 요인은 국민들 앞에 잘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올라가요. 근데 민생 토론회를 하시잖아요. 이게 민생 토론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일부 지역에 가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저는 이 민생 토론회의 영향으로 올랐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독일 순방 취소하는 것들 정신 차렸나 보다. 그러니까 순방 나가면 떨어졌잖아요. 그 징크스를 깬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전면에 나오기보다는 전체적인 보수 이 표집층이 한동훈을 중심으로 돌아간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저는 여론 형성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윤석열 정권의 기본적인 지금 혜택은 지금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효과를 지금 보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이 38%, 40% 지지층에서 정말 일일비하는 모습으로 이 정권을 끝낼 것 같아요. 저는 결코 저 부분들이 지지율이 높습니까? 31에 38 됐다고 이게 뭐 좋아지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낙지점이에요. 31에 38, 39에서 뭐 40.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지지율 상승이 민생 토론이나 이런 직결되기보다는 어떤 부정적인 요인이 사라지면서 얻는 효과다. 거기에다가 최근에 야당에서 조금 더 강력하게 뭔가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반영되지 않았냐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라기보다 어떤 반사적 효과다 이 다 말씀이죠? 반사적 효과라고 봅니다. 예, 제가 대표님? 좀 말씀드리면 약간 다른 시각인데요. 저는 정치 평론을 하는 쪽이니까 제 솔직한 마음을 그대로 털어놓겠습니다. 저는 여론조사 믿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금 민심과 그 민심이 그대로 반영된 여론조사 결과로 나오느냐. 저는 이제 통계적으로 분석할 능력은 없기 때문에 저는 촉이나 감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각 지역별로 경선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선호조사 이런 걸 집중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무래도 응답을 하고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는 층이 국민의힘 지지층이 좀 많을 것이고 또 ARS라고 하는 또 한계도 있을 거고 여론조사 섞이는 것도 있고 무선 또 그리고 유선 함께 섞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저 여론조사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것이 투표 결과로 나타나느냐 아니냐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저도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데 제가 바라보는 지금 현재의 민심의 상태는 정권 심판 열기가 여전히 높고 오히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투어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좋아진다 또는 좀 조용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시 국민의힘 쪽으로 돌아온다 이런 쪽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 구청장 선거 때 여론조사하고 비슷할 것이다. 민심은 따로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리고 나서요. 지금은 구청장 선거 때문에 더 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언론의 보도 행태입니다. 지금은 보수 언론은 총결집을 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서특필을 해주는 경향이 있고요. 심지어 민주당이 지금 내홍이다 갈등이다 이런 게 있으면서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신문조차도 민주당이 문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섞이면서 더욱더 민주당을 지지하는 야권 지지층들이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못하게 하는 그 구조 위에 있기 때문에 실제 민심이 반영된 여론조사가 아니고 그냥 경향이나 흐름으로는 우리가 참고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그대로 일치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신 변호사님 어떻게 저도 보세요? 사실 여론조사라는 것은 그래도 근본적으로 신뢰를 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여론조사라는 것이 그 자체 수치 자체를 믿는다라기보다는 그 추세, 그 흐름은 우리가 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전 이런 입장인데 지금 보시면은 1월 넷째 주 그리고 2월 둘째 주 올라오면서 지지율이 한 6, 7%가 좀 급격하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좀 고민해 볼 지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는 이제 거의 확실시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 지지층만 동료 시민이다. 내 지지층만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는 거는 이제 거의 뭐 변함없는 상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들어와가지고 연일 그 불리한 이슈에 대해서는 입을 함구하고 또 유리한 이슈에 대해서는 뭐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때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지층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해놨기 때문에 이 지지층 결집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 중요한 문제는 요 시점이 정확하게 뭐냐면요. 제3지대가 떠오르면서 국민들께 많은 기대를 줬다가 거의 맥주 거품 빠지듯이 확 무너지는 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3지대가 무너지니까 국민들께서 3지대로 가야 되나? 그럼 정권 심판의 그 힘이 더 붙으려다가 갑자기 삼지대가 이렇게 확 사라져버린 신기루처럼 없어지니까 국민들께서는 그럼 다시 또 양당을 놓고 골라봐야 되겠다. 근데 보수 지지층에선 지금 뽑을 정당이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보수 지지층들은 그렇다면 민주당에 대한 비토 정서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이런 원복 효과가 저는 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 면인데 지금 뭐 공천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뭐 조금 이제 심각해지는 면이 있습니다만은 늘 있던 야당의 공천 모습이라면 지금 민주당이 국민들께는 대안 세력이라는 믿음은 주고 있지 못한 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뭐 임기 내내 지금 부정평가가 최소 55% 이상이거든요. 예. 근데도 민주당이 이 15%와 20%의 그 차이를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민주당이 지금 중도들과 많이 괴리돼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왜 괴리가 되느냐? 윤석열 정부의 많은 논란들, 뭐 이태원 참사라든지 뭐 최수근 상병 그 수사 외압 사건이라든지 여러 이슈들, 뭐 명품백까지 있는데 단 하나도 매듭을 지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슈는 너무 산발적이고 그물망적인데 어느 한 이슈를 파고 들어가지고 정권의 심장부를 공격하고 때릴 만큼의 공격력을 보여주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민주당의 전략의 부재 그리고 능력의 부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신뢰를 주고 있지 못하다. 예. 이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에 이어서 여론조사 하나 더 볼게요.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지지도 여론조사인데요. 같은 기간 그 19일에서 21일 MBS 조사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율 1% 올라서 39%고요. 그리고 민주당도 1% 지금 올라서 31%입니다. 그러니까 39%와 31%라서 오차범위 밖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섰다. 지금 8%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이런 여론조사입니다. 여기만 나온 건 아니죠. 또 딴 데도 이런 조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처음 했던 그 분석이 조금 반영이 돼 있는 게 1월 둘째 주만 해도 무당층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거의 30% 육박한데 무당층이 상당히 지금 빠져버리는 이런 경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좀 무당층이 지금 한 6% 정도가 빠져버렸는데 그게 지금 국민의힘으로 흡수가 된 거를 좀 분석을 자세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지정당 없은 부분이 30 몇 %씩 있다가 지금 과거에 쑥 빠지네요. 보면은 33%까지도 무당층이 있었던 때가 있고 또 37%까지도 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저런 것들이 무당층이 확 줄어들면서 거기 있던 무당층의 성향들은 저는 그래도 연성 보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데 그분들이 삼지대에 대한 이 실망감이 오히려 국민의힘으로 붙어버리는 이런 좀 역진 효과가 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서영주 부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일견 맞는 분석일 수도 있는데요. 예. 근데 저는 지금 현재 추이를 보면 수치를 뭐 크게 뭐 여론조사가 수치에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추이 자체가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신호 자체가 안 좋아요. 예, 역전됐고 그 다음에 벌어지고 그러니까 있죠. 이제 크로스 포인트에서 이렇게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지금 총선이 D-47이에요. 예. 물론 이제 4주 전이니까 한 50일 전에 나온 수치라고 보면 되는데 이거는 신호가 좋지 않다. 결국에는 신호가 좋지 않다는 건 뭐냐면 국민들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당도 마찬가지예요. 개혁신당의 추이를 보면 뭔가 내부적으로 싸움박질하는 모습들이 비춰지잖아요. 그러면은 국민들은 거기에 손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 싸움할 때도 그때도 국민의힘 추이가 떨어졌어요. 똑같습니다. 그냥 국민들은 어느 정도 똘똘 뭉쳐서 하나로 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그래야만 그 집에 나를 대신 위탁할 수 있죠.
그런데 집이 균열이 가고 시끄럽고 먼지가 나면 거기 가고 싶겠어요? 이제 돌아서는 거예요. 어떤 여론조사라는 것은 말하자면은 이 국민들의 어떤 심리적인 지표를 반영하는 것이죠. 정확한 어떤 시험 보듯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민주당의 어떤 지금 현재 여론조사 추이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저는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대안까지 또 제시를 하고 싶지만 제가 이제 당직에 있다 보니까 네. 대안 제시가 조금은 좀 제한적이긴 해요. 하지만 이제 두 가지예요. 최근에 당에서 원로들이 얘기했던 부분들, 김부겸 전 총리나 정세균 총리가 얘기했던 어떤 공천에 대한 여러 가지의 좀 균형감을 좀 가져달라라는 부분이 있고요. 네. 최근에 보면은 그 당내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반발해서 나가는 여러 가지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공천에서 그럴 때 당이 조금 더 좀 이렇게 말하죠. 공감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공천 관련해서 어쩔 수 없이 떨어져 나가더라도 보낼 때 그 태도, 그 다음에 안아주는 어떤 품이 좋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니들이 못했잖아. 근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라고 하면 그래도 그동안 같은 당에서 10년 넘게 같이 동지로서 살아왔는데 좀 야박한 모습들을 보여줬을 때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야, 민주당 참 야박하구나. 그런 지적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 두 가지를 좀 고심을 하셔가지고 좀 국민들한테 내비치는 모습들이 좀 제자리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정도 좀 뭐 제안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이 출렁이고 있는 이후에 민주당의 공천 논란이 있습니다. 의정평가 하위 20% 룰이 핵심인데요. 그러니까 하위 10%를 받은 박용진 의원 사실 좀 여러 명이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재심을 신청했더니 공관위가 기각했다고 해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원래 근데 재심하거나 뭐 하면은 기각 사유도 좀 알려주고 뭐 본인의 소명도 좀 듣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민주당이 늘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졌던 것이 소위 말하는 이제 시스템 공천이라서 어떤 특정 정치인의 그런 뭐 제왕적 당대표 이런 것들이 작동하지 않는다. 저는 사실 민주당이 그래도 민주주의의 측면에서는 저는 상당히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많은 부분을 견인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정당의 수준도 저는 매우 높은 축에 속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운용하는 시스템 이 시스템 좀 많이 고장이 난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 고장난 시스템에 대해서는 수리가 필요하거나 시스템의 교체가 필요한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정당한 공천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뭐 하위 10%로 또 분류된 분들 중에서 또 의외라고 지금 평가받는 뭐 박용진 의원이나 뭐 김영주 부의장 이런 분들은 또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교체의 명분이나 이유가 좀 어느 정도 당내 구성원들이 전반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좀 돼야 되는데 예. 좀 이런 식으로 본인과 정치적 경쟁 상대에 있던 분들을 좀 인위적으로 교체하는 이런 수법으로 그 수법으로 수단으로 이런 시스템을 악용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늘 이렇게 좀 문제 제기가 되어 왔는데 지금 이 총선은 저는 매우 어려운 이재명 대표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의 저는 고난이도 숙제라고 보거든요. 이거 좀 만만하게 생각해서 풀었다가는 저는 매우 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혹시라도 이재명 예. 당대표가 이번에 공천 과정에서 직접 개입해서 박용진 하위 20% 10% 들도록 하라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지금 여론의 흐름으로 보면 또는 보수 언론에서 문제 제기하는 걸 보면 분명히 개입했을 것이라고 단정 또는 추측하지 않습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실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관위는 지금 현재 당 대표나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통제가 안 돼서 좀 더 원활하게 좀 더 공정하게 좀 더 투명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는데도 엊그제 박용진 의원이 요구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이런자에 거절합니다. 이유는 우리는 시스템에 의해서 명확한 기준과 예. 통계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재심 대상이 아예 되지 않는다. 법원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법원에 우리가 항소를 하지 않습니까? 항소 기각 왜 합니까? 항소 기각 사유가 안 될 때는 기각을 하는 것이고 항소를 받아들여서 할 때는 항소를 받아들여서 재판을 상급심에서 합니다. 그것하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뭔가 사심이 개입돼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했다. 이렇게 누가 단정합니까? 박용진 의원이 그렇게 한 것은 개인적으로 억울한 측면이 있겠지만 당의 공천 관리라는 것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냐고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이재명 당대표가 총선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대선 나가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통합적 행보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대권에서 수권 능력을 보여주면서 정권을 교체를 해야 되는 사람이 여기에 개입을 한다? 그러면은 광진에 공천받았던 고민정 의원 어떻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충남 공주에서 공천받았던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어떻게 합니까? 설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광주에 지금 떨어진 4명, 현역 다 4명이 줄줄이 낙마인데 거기에서는 친명이 3명입니다. 이건 또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그래서 한 단면만 보고 개인은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지만 이것이 당의 공천관리 전체가 엉망진창이고 이재명이 다 개입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많다. 그러면 그렇게 개입했다는 것이 있으면 증거를 가지고 항소를 해라. 느낌 가지고 항소하면서 결국 사당화됐네. 이런 방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저는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이 워낙 언론 노출이 많이 있었고 뭐 재벌 저격수라든가 의정 활동 부분에서 평가가 좋았을 것이다라고들 기대를 하다 보니까 정성 평가도 있고 정량 평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준에 대해서 좀 의문들이나 뭐 충격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친명횡재, 뭐 비명횡사 뭐 이런 언론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공관위가 노웅래, 이수진, 양기대 의원 같은 현역한테 컷오프 했고요. 또 반면에 단수 공천된 사람들을 보면 친명으로 분류가 되던 안규백, 장성태 등등이 있습니다. 당장 이수진 의원 탈당 선언했죠. 자, 이 파장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공천 과정마다 내리는 파장은 있어요. 뭐 삭발도 하시고 뭐 단식 시위는 늘상 있어 왔잖아요. 저희가 그거 봐왔는데 일단 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게 그런 거예요. 당이 공천 시스템이 당연히 돌고 있습니다. 투명한 입장에서 공정한 입장에서 시스템이 돌아가면서 공천이 이루어지지 시스템 다 망가진 상태에서 어떻게 대표가 나서서 이 사람 해, 이 사람 잘라내, 이 사람 해줘 이러지는 않죠. 할 수가 없고. 근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테크닉적 측면입니다. 기술적으로 이거를 예. 잘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파열음은 있어요. 공천마다. 근데 이게 그 주위에서 대표를 위시로 한 지도부가 이걸 테크닉적으로 이분들이 이런 파열음이 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의 어떤 과정들을 조금 더 숙고하고 잠재우고 그들에게 명분을 줬다면 이런 파열음들이 조금 덜 할 수 있다는 건데 좀 가끔씩 보면서 이게 그 상임고문들도 얘기하는 그겁니다. 거칠다. 거칠다는 거예요. 그냥 클리어하게 해버리면 좋은데 클리어하지 않고 통보 방식이 되고 뭔가 그들에게 예를 들면 같이 했기 때문에 하위 10% 20% 된 의원들은 미리 얘기를 해서 불출마를 하거나 아니면 험지를 가거나 아니면은 경선을 하거나 의견을 들어서 수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들의 의견을 내서 우리 당에서 수용을 했어. 그래도 당에 뭐 10년 넘게 아니면 4년 넘게 이렇게 당에서 같이 했던 동지들이니까 뭐 우리는 그 당이 당신들이 하위 20% 10% 나왔다 하더라도 그런 의견을 충분히 수용할 테니까 얘기하셔. 이렇게 먼저 사전작업이 있었다면 지금 이분들의 지금 외침이나 불평불만은 명분이 없죠. 근데 갑작스럽게 이런 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튀어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런 테크닉적인 측면에서 좀 부족함이 있다고 저는 비판하는 것이고 향후에 이거를 빨리 봉합을 하려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듬으면서 가는 아니면 조금 더 좀 의심이 덜 되는 부분들을 클리어하게 얘기하는 거. 재심도 박용진 의원도 그렇습니다. 본인이 재심이 공관위에서 열리기도 전에 본인 통보받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재심을 할 때는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 자료를 달라면 주는 것이에요. 저는 그런 것들을 당에서 명확하게 줘버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못 주겠다고 버티는 순간 이거는 말하자면 투명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불거진다. 저는 그런 여러 가지 디테일들을 좀 고민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 분이 입장이 굉장히 쫙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스템 공천을 한 것이다. 이거는 사천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테크닉이 좀 더 있었어야 한다. 이런 평가네요. 제가 서영주 이제 대변인 말씀에 충분히 공감도 하고요. 리더십이나 관리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저는 뭐 100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게 이제 공개 문제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동작을에 이수진 의원이 이제 컷오프 됐습니다. 의원 평가가 어떻게 나왔겠어요? 평소에 저분이 해왔던 의원들 그리고 당내의 평가가 만약 정량화되어 있는 또는 정성화되어 있는 내용이 공개가 다 돼버리면 어떻게 하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공개를 하라고 해서 공개를 다 했다고 치면 이게 지금 선거판이 어떻게 됩니까? 그 점수가 옳고 그러니 또는 좀 더 심하게 하면 그 점수가 특히나 의원들의 평가 또는 그 지역구의 당원들의 평가가 그대로 공개됐다고 했을 경우에 한 번 더 인격 살인하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에 대해서.
공천이라는 것은 그 지역구에 활동했던 국회의원을 다시 공천을 줘서 우리가 이길 것이냐 아니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좋을 것이냐라고 매우 정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무슨 우리가 시험을 쳐서 100점 만점에 90점은 되고 80점은 안 되는 이런 게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최소한 공천이라는 것은 그 과정에 탈락하는 사람들의 불만은 터져나올 수밖에 없지만 최종적으로 공천을 다 끝냈을 때 어떤 인물이 나와서 우리 당을 대표해서 선수로 뛰느냐는 것 아닙니까? 의원들은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4년 동안 8년 동안 지역구 활동을 했는데 그 지역구는 정말 내 것이다. 솔직히 그 지역구가 자기 겁니까? 그러면 그 앞에 했던 국회의원은 뭡니까? 그때 본인이 바뀔 때는 어떤 과정으로 바뀌었습니까? 이것은 당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공천관리 규칙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부분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정무적으로 판단하고 정치적으로 판단해서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이니 억울하다 하더라도 종합적으로 보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런데 단식한다고 들어 누워버립니다. 내 이재명 지금까지 평생 지지했는데 네 어려울 때 그 앞장서서 싸워줬는데 너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나한테 보복을 해? 이게 진짜 정치가 맞습니까? 라는 저는 오히려 질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좋은 공천이 뭔가에 대한 좀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결국 정당에서 공천을 하는 이유는 본선에서 이기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더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얻는 후보들을 내는 당이 더 공천 잘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지금 한국에 있는 두 양대 정당은 서로 이제 못하기 경쟁 많이 하기 때문에 누가 더 못하느냐 지금 완전히 지금 소극적인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공천에서의 이런 파열음을 보면서 이건 어떤 개개인들을 가지고서 전체를 다 해석하기는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당에서 하는 이 공천의 경향성을 놓고 오히려 판단해야 된다고 보는데 전 이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를 선출하고 지금까지 끌고 온 민주당의 그 가장 주된 논리는 이거였습니다. 대안이 없다. 이재명 대표 외에는 대안이 없다라고 하면서 많은 문제 제기와 지적이 있고 이거 총선 앞두고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했지만은 그대로 밀어붙였거든요. 근데 그 논리를 그대로 한다 그러면은 민주당 안에서는 다수파와 소수파의 교체 가능성이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밖에 대안 가능성이 없어서 예. 힘을 다 몰아주다 보니까 이제 와서는 그럼 과연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말고 다른 소수파들도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조차 있는 당이냐? 있으면 그 당은 생명력이 있는 정당이고 건강한 정당이고 만약에 그게 없다 그러면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생명력이 죽은 정당이고 사당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기로에 지금 서 있다. 그렇다면 제가 이걸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주된 논거 중에 하나는 이낙연 총리야 뭐 그동안 비판도 많았고 아예 분당까지 하셨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남아 계신 정세균 총리나 김부겸 총리 같은 분들도 민주당에서 상당한 역할들을 해오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조차도 지금 이재명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하고 있다면은 전체적인 부분에서의 공천 문제 이건 좀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민주당의 원로들인 뭐 권노갑, 정대철, 이강철, 강창일 전 의원이 공동 성명 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신명, 찐명 공천 바로잡고 사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뭐 이재명 대표가 총선에 불출마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도 했어요. 그 서영조 부대변인 보실 때 이게 네. 그러면 원래 공천이라는 게 사실 자부문이 있습니다. 네. 대표님도 얘기하셨고 근데 약간 정도가 과열됐거나 이전보다 굉장히 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열됐다고 봐야지 이게 잘못됐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 권노가 고문이나 이런 고문들이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좀 이해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이해관계들이 다른 주변에 이해관계들. 뭐 정치적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발언들이 좀 나왔다고 보는 것이고 그런다고 해서 지금 현재 총선 앞둔 상황에서 대표가 명확하게 개입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이 사퇴하나? 뭐 사퇴를 하면은 내가 개입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정치적인 어떤 주장일 뿐이에요. 다만 이제 김부겸 전 총리나 정세균 전 총리는 사퇴 얘기가 아니라 뭔가 공천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라는 메시지거든요. 그 정도 메시지는 옆에서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게 존재해야만 따져보면 이재명 대표한테 나름대로 면죄부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권노갑 고문의 이런 한 4분 정도가 얘기했던 뭐 정대철 고문이라 했던 것들은 사퇴잖아요. 예. 그거는 지금 뭐 조금 시기상 안 맞고요. 그다음에 이철희 저 수석 같은 경우는 대안을 얘기한 것이죠. 만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선으로 물러나는 거나 아니면 불출마가 맞지 않겠냐. 그게 해결책이다라는 것이지 현재 현상 자체가 이재명 대표가 뭐 사천을 했다? 사천을 했다고 언론들이 추측하고 그다음에 공천 탈락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게끔 그런 부분을 말끔하게 눌러놔야 된다는 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기술적 분야를 보완해라. 저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민주당이 공천 관련해서 기술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뭐 국민의힘 보면 예를 들면 구간 단속 구간을 가듯이 천천히 60km 놓고 과속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그냥 가거든요. 그러니까 밋밋하고 감동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민주당은 일단은 뭔가 좀 역동적으로 좀 뭔가를 바꾸려는 쇄신의 노력 속에서 이런 자범들이 나타난다고 봤을 때는 그런 자범들을 최소화하면서 가는 게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저는 이걸 그냥 방치하고 가는 것들은 득보다는 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국민의힘의 조용한 뭐 상대적으로 조용해서 무난해 보이는 공천 배경에는 그 김건희 특검법 이탈표 방지가 있다라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홍익표 원대가 김건희 특검법을 29일에 국회에 상정하겠다, 재표결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현역 컷오프 발표가 계속 미뤄지다 보면은 대대적인 이탈표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요, 그죠? 근데 저는 사실 그 재표결과 관련돼서는 이것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와 관련된 의혹도 있지만은 지금 이제 주가 조작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에서는 상당히 지금 뭐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이 수세에 좀 몰려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재표 결과 관련해서 지금 뭐 공천도 다 미루고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사안만큼은 뭐 보수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요.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이것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수사가 안 된 사안을 바로잡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좀 진작에 이건 좀 재표결이 이루어져서 국회 프로세스대로 저는 진행이 됐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저는 뭐 지금 이제 29일이라도 쌍특검법 재표결을 하면요. 그래서 저는 뭐 국회의원들이 그래도 법과 양심에 따라서 의정활동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예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거로 생각도 들지 않고요. 저는 뭐 국회의원들이 양심에 따라서 저는 국민들을 위한 결정을 해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다른 분들은 이 특검법 29일에 재표결했을 경우에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총선 이후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이 특검은 결국 이제 재의결이 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제 총선 이후에 이것이 어떻게 다시 이제 뭐 특검을 만들어서 올리고 또 진행을 할 것인지 이제 두고 봐야 될 거고요. 아마도 이제 민주당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 이 상태를 미루는 것보다는 차라리 재의결이 실패를 하고 이것이 정권 심판 열기를 고조시키는 뭔가의 모멘텀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재표결에 붙이는 것이다. 왜냐하면 계속 미룰 수도 없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미루어서 뭔가 정치적으로 좀 이익을 볼 수 있지 않느냐 또는 정치적으로 어쨌든 국민들이 다시 한번 더 이 문제를 상기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흐름이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이 좀 총선을 주도하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건희 명품, 그다음에 주가 조작, 양평 게이트가 쏙 내려갔으니까 이것을 다시 살리는 이제 하나의 이제 요소로 쓸 가능성이 저는 이제 높은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요. 결국은 저는 이 지금 상황이 민주당이 관리를 잘못하는 측면도 있지만 국민의힘이 주도적으로 언론과 함께 여러 가지 여론을 반전시키는 데 성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이 현상과 실제로 민심도 그렇게 함께 움직이고 있느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미스매치, 부조화가 있는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지켜봐야 하지 지금 이 상황 때문에 아까 여론조사 나왔지 않습니까? 39%의 국민의힘 지지율, 31%에 불과한 민주당 지지율. 그럼 총선이 어떻게 됩니까? 국민의힘이 그러면 한 160, 70석, 민주당이 그러면 한 120, 30석? 정말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걸 보면 저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종의 착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 방금 있었던 개혁신당 그 최고위원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천관리위원장에 김종인 전 의원을 이제 맡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김종인 등판입니다. 네. 계속 얘기가 있었는데요. 개혁신당에서 김종인 전 의원을 공관위원장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당연한 수순 같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낙연 공동대표와 결별은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준석 대표의 뭐 태도라든지 뭐 어떤 그런 시비거리에서 뭐 비롯된 것 같지만 결국엔 김종인이냐 이낙연이냐 양 선택이었어요. 아, 그렇게 저는 보세요? 이준석 대표는 결국에는 이낙연 대표랑 가기에는 김종인 대표랑 갈 수 없고 김종인 대표랑 가기에는 이낙연 대표랑 갈 수 없어요. 결국에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이낙연 대표랑 가는 걸 반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이질적 집단에서 빅텐트가 쳐졌지만 그래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관여를 하지 않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계속해서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없이는 이준석 대표는 뭔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형량했을 때 결국에는 김종인을 선택하고 이낙연을 버렸다라는 측면에서는 공관위원장으로 요청을 했고 들어오는 것은 그냥 당연한 수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그림을 그린 대로 이준석, 양양자, 금태섭, 예. 그다음에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로 통해서 보수의 어떤 세력을 다시 규합해서 신보수였던 재건을 꿈꾸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그림이 시작됐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근데 저는 뭐 여러 차례 이준석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은 김종인 신당이라고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러셨어요? 이제 공관위원장으로 김종인 위원장이 등판하니까 그동안에 지적됐던 김종인 신당의 실체가 이제 물 위로 드러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김종인 위원장이 누굽니까? 늘 위기에 등판해가지고 구원투수 역할을 했던 분이거든요. 뭐 과거에 오승환 선수가 그 뭐 세이브 많이 하고 이렇게 구원투수로 많이 활약을 했었는데 오승환 투수도 가끔 올라와가지고 홈런 맞고 블론 세이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김종인 위원장의 등판이라는 것이 얼마나 지금 개혁신당이 어려운 상황인가를 반증해주고 있다라고 보고요. 예. 동시에 김종인 위원장은 절대 발광체가 아닙니다. 이분은 어떤 특정 주자나 대선 주자 뒤에서 반사체로서 역할을 하면서 기능을 해왔던 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개혁신당이 제3지대를 통해서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엔진이 필요합니다. 즉 발광체가 있어서 자가 발전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그 동력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김종인 위원장은 반사체로서 지금까지 기능을 계속 해온 분이기 때문에 전 이번에 김종인이라고 하는 그래도 그동안의 명품으로 쓰였던 그 반사체가 들어온다고 해도 지금 개혁신당에는 이게 맞지 않는 호환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냥 이렇게 한 보시는 1, 거네요. 2주는 언론을 장식할 거고요. 그 예. 이후에는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뭘 해도 백약이 무효하기 때문에 아마 김종인 위원장은 하다가 아이 몰라 때려쳐 이러고 나가실 가능성도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아, 뭐 그동안 저는 계속 조금- 맞추셔서. 조금 다르게 보는데 예. 이제 당 주인이 바뀐 거죠. 당의 주인이 당의 바뀌었다고 보세요? 주인이 바뀌었다. 저는 정치적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준석 당이 이제 김종인 당으로 바뀐 거죠. 이준석이 이낙연 전 대표를 영입해서 뭔가 큰 판에 제3지대를 열 것이라고 차고 또는 실책을 했죠. 그 빈 공간에 김종인 위원장이 왔고 김종인 위원장이 옴으로써 이준석 신당은 뭔가 새로운 이제 일종의 좀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신인규 변호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해봐도 별 효과 없을 거라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종인의 입과 한동훈의 입과 그 다음에 이재명의 입이 이제 싸우기 시작하고 총선반에 이런 일종의 말로 전쟁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만만치 않을 거예요. 이 절묘하게 상대의 약점들을 파고들어서 그것을 끌어내는 힘이 김종인 위원장은 말씀하신 대로 발광체는 아니지만 상대의 약점들을 잘 파고들어서 적정한 위치에서 포지션을 하면서 총선에서 뭔가 성과를 내는 이런 그 훈련과 경험과 지식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다. 다만 이준석 신당이 출마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개혁신당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정당의 형태로 거대 양당 구조로 완전히 깬 새로운 당이다. 그래서 안철수 당도 아니다. 예. 과거에 누구가 이탈해서 만든 그런 당도 아니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당의 수준으로 가긴 가지만 김종인 위원장이 다시 이 자리를 차고 앉음으로써 그 중간지대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면서 의석까지도 확보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김종인 위원장의 실력보다는 지금 거대 양당의 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를 낼 수도 있다. 다만 최초에 이야기했던 이준석의 개혁신당의 미래나 모습과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당의 형태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좀 직접 당사자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이준석 대표가 주축이 된 신당은 맞습니다. 김종인 신당이지만 이준석 대표가 아마 얼굴 역할을 할 거고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지금까지 3지대 나와가지고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답답한 상황에 있는 거고요. 저는 과거에 국민의힘에 김종인 위원장 왔을 때 저는 기대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도 뭐 입당도 했고 지지를 했다가 지금에 와서 김종인 위원장의 이 역할을 보면 지지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서 있는 이런 약간 중도에서 약간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김종인 위원장을 그동안 지지해왔고 많은 기대를 보냈다가 이제 실망을 많이 했을 텐데
이분들의 표가 김종인 위원장의 과거 그 지지의 한 축인데 이쪽에서 지지를 할 마음이 들지 않고 지지를 못한다 그러면은 아마 이거 저는 상당히 파급력이 많이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민주당 표가 올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국민의힘의 전통표가 올 일은 없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작은 시장을 놓고 김종인 위원장이 다시 오는 거거든요. 근데 저같이 과거에 김종인 위원장 기대했고 지지했던 사람들 마음마저도 못 얻고 그래도 확장성을 잃어버린다면 전 예전만큼의 파급력은 만들어내기 매우 어려울 것이다. 저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러면 개혁신당이 기호 3번이 목표일 텐데요. 그럼 6석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럼 김종인 영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면에 나섰습니다. 현역 유치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민주당에서 비공천자들이 네. 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민주당이 개혁신당으로 갈 일은 없죠. 그렇게 네. 보십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와 빅텐트를 쳤을 때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었겠으나 지금 개혁신당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이쪽은 보수재건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거나 지금 저기 개혁신당 입당하는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의 뭐 탈당한 사람들이 개혁신당으로 간다. 저는 새로운 미래 쪽이 더 열려 있지 개혁신당 쪽은 아닌 것 같고요. 기호 3번을 받을 수 있다. 개혁신당은 요원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정부 여당에서 국민의힘이 아무리 어떤 이번 공천에서 떨고져 낸다 하더라도 곡간이 넉넉하잖아요. 그래서 굳이 거기 가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뭐 신념까지는 모르겠으나 정치적 이득을 취할 게 없다라고 봐서는 3번 어렵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생각보다 저는 영향이 있지 않겠나. 김종인 위원장이. 다만 이제 민주당하고는 결별하고 보수 쪽에서 이제 떨어져 나오는 사람들과 좀 손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깜짝 꼼수 같은 게 있을 겁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예전에 2016년인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문재인 대표가 예. 그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해서 제일 먼저 한 게 이해찬 당시 세종시 전직 맞아요. 국무총리 예. 친문을 날려버렸어요. 야 이게 뭐야? 이렇게 하면서 그때 그 마포을에 정청래 의원도 날려버렸어요. 야 이게 뭐야? 중도 확장이다, 뭐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선거를 이슈로서 주도하는 역량이 출중하기 때문에 지역구로 이준석을 아주 절묘하게 보내고 났어요. 비례대표 후보로 그 1번, 2번 여성 남성이지 않습니까? 이런데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인물을 영입해서 선거판을 어떤 식으로든 주도해 보려고 할 거예요. 뭔가 카드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 우려되는 것은 신인규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중간에 탑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완전히 이제 폭망을 하는 것인데 그 이전까지는 김종인 당을 위해서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뛰어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두고 보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말씀만 마지막으로 드리자면 신인규 변호사님 김종인 말씀 위원장은 그동안의 전형적인 정치 행태가 화전민 정치입니다. 망해가는 집 가가지고 불 확 지르고 태우는 건 잘해요. 나가버리시거든요. 근데 어떤 걸 들어와서 뭘 재건하고 채우는 플러스 정치는 이분이 보여주신 적이 없습니다. 뭐 과거 50 때 했는지 뭐 노태우 정부 때인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보여준 정치는 플러스적인 면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대표님 말씀대로 잘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뭘 다시 와서 새 집을 짓고 뭘 채우기에는 이분의 뭐 역량이 검증된 바는 없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심층 토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영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신인규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장 그리고 전계환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